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봅니다. 사랑방 초대석. 오늘은 다음 세대, 그 중에서도 Z세대라고 불리는 10대, 20대 친구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인 40대 역시 한때는 X세대, 신세대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세대론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이제는 자녀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저 평범한 부모들이 또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데 문제는 예전보다 세대 간의 간극이 훨씬 더 깊고 넓어졌다는 점, 변화의 소용돌이가 갈수록 거세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푸념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오늘 Z세대 부모학교라는 따끈한 신간을 들고 오셨어요. 다음 세대 전문가 김해 늘푸른 전원교회 김일국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Z세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 전략까지 함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다음 세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랫동안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해오셨어요. 개인적인 소개도 잠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안에 그 동아리로 있던 알리온 어린이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교회 없는 말 어린이 전도를 했었거든요. 복음 풍선을 가지고. 네. 밀양 상동면에 있는 그 합신측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어린이 전도에서 개척을 했었고요. 네. 몇 군데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연간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다 차로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무교회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 전도하던 분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가서 뜨인돌 선교회라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리온 선교회를 했었고 간사로도 네. 했었고요. 교육대학에서 교육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어린이 사역도 했었고 해군 군목을 갔다 와서는 또 이제 고신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교육부에서 캠프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같이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부모 교육, 교사 교육을 좀 주로 했었고 2020년 12월 달에 CLC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 책을 출판했었고요. 네. 초대하는 교회에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해왔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린이 사이클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면서 리더십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가치를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 핵심 가치를 두고 사실 오래전에 키즈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네. 활동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와 함께 지금 이제 김해 늘푸른 전원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부모님 또 교사들을 위해서 초대를 하는 교회만 가서 강의를 했는데 키즈 코리아 하여튼 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소속돼 있는 곳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30년의 시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예. 다음 세대에 이렇게 그 사역에 힘을 쏟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알리온 선교회에 처음 들어갔던 게 계기였고요. 그러면서 네.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생이 돼서 교사가 됐는데 담당 교육자님을 통해서 책 2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용 공과 교사용 공과를 받고 교사를 하라고 네. 큰 충격에 빠졌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때 내가 만약 교육자가 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교사를 좀 교육을 하든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네.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Z세대 부모 학교는 저희 집에 이제 대학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Z세대 2명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됐었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따끈한 신간이라고 예. 소개해드렸던 Z세대 부모학교. 이 책을 방송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예, 자녀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자녀를 두고 계신 입장에서 이 아이들과 소통에 목사님이시지만 약간의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시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예. 자녀들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성별은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딸과 아들, 네. 남매를 두고 계신데 네. 오랜 시간 사실 어린이 사역부터 해서 다음 세대를 섬겨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소통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내 자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요. 예. 개그맨들이 집에 가서는 절대 웃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곤하기 네, 때문에. 예. 그럼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자녀지 네. 사역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흔히 그냥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노하우라든지 이전의 경험치가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가장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요.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번 설교나 또 강의를 잘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네.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참 소통이 어렵더라 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 잠시 좀 나눠주신다면요. 이제 뭐 크게 갈등이 있었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대화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네. 진로나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일단은 아이들 방에 들어가기가 일단 힘들어졌고 일단 아이들 방에 네. 아이들이 또 바쁘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고 어렵게 대화 시간을 가지더라도 별로 대화를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억지로 와서 끌려와서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목사님 가정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많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흔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책을 펴내셨어요.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답을 좀 찾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책 속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래전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루스 베네딕트인데요. 국무성의 위촉으로 2년 동안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문화인류학이 바탕이 된 책인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가운데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인터뷰를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계층적 위계 질서 의식, 수치와 죄책감의 문화, 뭐 이런 은혜에 대한 개념, 일본인들의 독특한 모습을 발견해낸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자녀 세대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족할 만큼 Z세대를 연구해냈느냐 100%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나름 제가 그전에도 어린 사역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Z세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발견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어린이 사역하신 지가 30년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그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시기를 보자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Z세대가 된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 모든 세대 어린이 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오래전에 태어났던 윤동주 시인도 지금의 Z세대와 같이 어린이일 때가 있었거든요. 어린이 청소년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모든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들이 볼 때 대하기 힘든 세대거든요. Z세대 특성이 있지만은 어른들이 볼 때는 항상 외계인 같고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세대는 달라졌지만 항상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두고 봤을 때는 대하기 힘든 세대인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다면 목사님 궁금한 점이 Z세대, 우리가 MZ세대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은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Y 세대라고도 같은 말이고요. 전에 있던 90년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MZ 세대라는 것은 좀 아주 포괄적인 거고요. 90년대생 Y 세대, 밀레니얼 세대, Y 세대, 90년생은 그 Z 세대보다도 위의 세대거든요. 그리고 Z 세대는 96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린 Z 세대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고학년이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 알파 세대인데요. 알파 세대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Z 세대는 연구가 많이 된 세대고요. MZ 세대라고 하지만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간극이 좀 커요. 굉장히. 그래서 같이 이렇게 MZ 세대라고 말하지만은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MZ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96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아니요. Z세대, Z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포괄적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했을 때 MZ세대.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Z세대는 누구인가? 96년에서 2012년까지 태어난 이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을 Z세대라고 부르는데 뭐 태어난 시기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최재붕 교수라는 분께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사용하는 인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최재붕 교수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분이 잘 사용하는 분이고 말하자면 지혜로운 인류, 사피엔스.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뭐 할머니도 스마트폰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세대가 다 사용하지만 Z세대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그 이전 세대보다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만 Z세대는 이 스마트폰을 아주 자기의 그 삶의 일부로 사용하는 그런 세대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인가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이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도 사실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쥐고 태어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삶의 일부분으로서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세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5장 6부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7번째 장기 5장 7부라고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붙어있는 신체 한 몸이 일부분. 된 거네요. 한 몸이 된 세대. 자, 이렇게 Z세대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거론되는 이 부분이 가장 그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권위적인 저도 부모이지만 저도 어릴 때가 있었거든요.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고 했던 권위에 있어서 Z세대는 특별히 부당한 권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리고 이 Z세대는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 Z세대는 진정성이 없으면 거부하거든요. 진정성. 그것은 이 아이들의 특징이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진실해야 되고 또 이것이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문명의 혜택을 함께 이렇게 누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진 이 세대에게도 진정성, 공감, 특히 공감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다라고 특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루 종일 이제 저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아이 때문에 화도 많이 내게 되고요. 저 아이 과연 저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정적으로만 계속 이제 끊임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미국의 IT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CEO들도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빨리 검색을 하고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직장도 구하고 직장 안에서도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그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것인가 네.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더라도 1인 1패드. 패드로 검색하고 그것들을 찾고 응용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일치 안 돼. 그거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제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고 이걸 얼마나 적절히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Z세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세대거든요. 네. 누구도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Z세대는 가장 편안하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문화 디지털과 떨어져서 살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들을 좀 가이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Z세대 내면에 드리운 불안의 그림자에도 주목하신 부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자신이 속한 환경과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 느낀다는 건데 이 젊은이들이 보수화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요, 그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테러.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땐 테러는 별로 염려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자기 안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게 있냐면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온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FOMO라든지 FOLO, Fear of Missing Out, Fear of Losing Out 이런 말이 요즘에는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세대가 염려하지 않는 것들을 이 Z세대는 염려를 하고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Z세대는 우리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정을 좋아하고 또 순종을 잘하고 그렇지만 다른 점은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이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가식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아빠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부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저희 세대를 생각할 때 많이 다릅니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시대를 살았다면 100% 순종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큰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Z세대의 2012년생인데
뜬금없이 집에 와서 백두산이 다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염려 그리고 뭐냐면 그 환경에 대해서 네.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 바다가 계속 가라앉고 있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은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은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안 일어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대와 다르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 아이들의 고민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자녀들을 이끌기보다는 이 험한 세상 함께 헤쳐가자. 이런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책을 50권 읽었어요.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0권의 기독교 가정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네. 저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좋은 아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은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필요하지만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인공지능에게 뒤처지지 않는 8가지의 에이트란 책을 선물하고 제가 같이 읽었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할 그 책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아이가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 책을 통해서 나도 아빠도 성장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기보다도 함께 자녀와 성장해 가고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과업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가 돼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Z세대 자녀와 X세대 부모의 콜라보를 제안을 하셨거든요.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요. 이 콜라보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요. 그 부모와 자녀가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서로 공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나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고 아주 쉽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개발, 독서, 심리, 감정, 리더십, 혁신, 그다음에 또 자녀 교육 이런 몇 가지 주제로 해서 같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가정에 도움도 되고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모도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알아가고 또 부모도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료가 되는 거죠. 콜라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시켜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함께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들, 이런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콜라보를 해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책을 보면서 살짝 조금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든 대목이 있었어요. 정조에게서 배운다. 정조대왕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요. 그 말씀드리자면 11살 때 정조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장 세자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Z세대라고 하는 건 10대 또 20대 정조처럼 부모를 잃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 걸 지켜본 그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거기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이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군권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정조가 세자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몇 번이나 암살 위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정조 이야기를 적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이 Z세대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극복하면서 자라갈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정조는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좋은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심환지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였거든요.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인데도 왕으로 있으면서 밀지를 보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탕평책을 펼쳐서 네. 모든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능행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나가고 또 그리고 왕으로서 수원 화성도 건축을 하고 네. 하여튼 장룡령이라는 군대도 만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극복한 다음 세대 정조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상처 극복의 롤모델로 맞습니다. 삼고 이 이야기를 다뤘다. 예, 다루고 이 말씀이시네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처를 극복해 가자.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조에게서 배운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대목 이 부분이 사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 예. 똑같은 개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인경 사모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데요. 택배가 오면 택배를 열어볼 때 이게 반품해야 되냐, 써야 되냐를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은 이 자녀를 이 아들 딸을 반품해 마라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하나? 이러면 안 될 텐데. 학부모의 입장은 이런 게 있고요. 부모는 학부모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택배를 보듯이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네요. 학부모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공부 네.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의 그런 뭐 배움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부모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 내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본다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골든타임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다음 세대 담론이 뜨거웠었는데 이제는 뭐 이마저도 힘이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Z세대와 교감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역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2020년 12월 달에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 출간을 했을 때 그때 인터뷰할 때에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다음 세대 좀 지나간 주제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것이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라고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광고의 황금 시간대 또 환자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뭐 이런 게 골든타임인데요. 내 자녀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부흥의 시기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Z세대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옛날에 저희들이 부교육자 있을 때는 북치고 장구치면 여름 성경 때 몇백 명씩 모으는 것은 뭐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식은 죽 먹기라고 하죠. 요즘 북치고 장구친다고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올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부흥의 개념을 숫자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도 지방 대학도 들어올 학생이 없거든요. 1958년 태어난 58년 소위 말하는 개띠는 10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가 20몇만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숫자적인 부흥의 개념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 더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을 추구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 한 영혼의 더 귀중함을 느끼고 그래도 교회 학교를 살리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숫자 개념의 그 부흥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이게 교회와 교회 학교만의 역할, 교사들만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생각 들고요.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부모님들에게 하고픈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그래서 어느 때에도 자녀 교육은 실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나 또 자녀 교육이 쉬웠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넌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근데 자녀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한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면 자녀 교육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십시오. 너는 이러면 안 돼.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할 거예요. 너 이래서는 안 돼.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면 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되고 또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시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스라는 그의 어린 시절에 다음 세대였을 때 성전을 보고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른들의 부흥했던 과거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 아이를 잘 키워내면 이 아이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마지막 끝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에스라가 그랬고 우리가 에스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정말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가 믿음으로 자랐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유다인들을 살려냈는데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헌신한다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반드시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부모가 먼저 좋은 신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알아야 통한다. 아닐까 싶습니다. Z세대와의 소통 많이들 어려워하시지만 이 소통이 부모들,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다들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눈높이를 맞추고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그런 데서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사랑방 초대석, 오늘은 Z세대 부모학교 저자이신 김해 늘푸른 전원교회 김일공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